어머님, 설마 여기서 사실 생각하신 건 아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좁아서. 태연아, 잠시만이라도. 어머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끝장낼 줄은 몰랐지요. 안녕하세요. 노후울림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저희의 따뜻한 사연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지던 그날, 나는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지연, 올해 72살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거실에는 남편과 함께 보낸 4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 공간에서 아들 태연을 키웠고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마지막으로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급격히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은 태연이에게 잘 부탁한다 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텅 빈 집에 울리는 시계 소리만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지요. 결국 용기를 내어 아들 태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떨렸어요. 태연은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게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그때도 며느리 유진은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머물다 갈 수 있었죠.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에요. 태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패에 적힌 당태현이라는 글자를 보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유진이 나왔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 말투에서 벌써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유진아,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며느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에서 태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당신 어머니. 태현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채 넥타이만 푼 모습이었어요. 일하고 있었나 봐요. 제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태현의 목소리도 며느리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 태현아, 엄마가 잠시 의논할 게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제 어깨를 며느리가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쓸쓸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의 집 앞에서 마치 불청객처럼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지요. 태연아, 엄마가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집에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태현은 한숨을 쉬더니 며느리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어머님, 저희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아시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라. 제 손주들 얘기겠지요. 하지만 그 손주들은 지금 학교에 가고 없을 시간인데 그저 핑계일 뿐이라는 걸 저도 태현도 유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웃 주민의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태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태현아, 잠시만이라도. 내 짐도 못 가지고 왔는데. 짐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설마 여기서 사실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게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좁아서. 태현아, 잠시만이라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뒤에서는 여보 잘했어. 처음부터 딱 잘라야 해. 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왔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태현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네요. 아파트를 나와 길거리를 걸으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당장 머물 곳을 찾아야 했지요. 길가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제가 평생 식당 일을 했지만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할머니, 비가 올 것 같은데 우산은 가져오셨어요? 젊은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더라고요. 급하게 나온 터라 우산은커녕 짐도 제대로 못 챙겼네요. 괜찮아요. 금방 갈 거예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전 정말 몰랐습니다. 우동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또 났어요.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또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꾹 참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잠시 비를 피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떠올려 봤지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찾아가서 머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빨간 글씨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피 고시원 월세 35만 원부터. 고시원. 젊은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저한테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나 봐요. 남은 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를 맞으며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40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낯선 곳에서 방을 구하고 있다니. 방 좀 보러 왔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실의 아저씨는 처음에는 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안쓰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봤어요. 할머니 여기 좀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방 좀 보여주세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양옆으로 늘어선 문들을 봤습니다. 각각의 문 뒤에는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방이에요.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바로 앞이라 편하실 거예요. 방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겨우 3걸음 정도 걸어갈 수 있는 크기의 방. 우리 집 화장실보다 작은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이곳이 제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계약하고 싶은데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 중에서 얼마를 꺼내면서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의 마지막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장작 냄새가 나던 거실, 남편이 좋아하던 TV, 옆 소파, 우리의 추억이 담긴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고시원 방의 짐을 풀면서도 이게 현실이라는 게 잘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가져온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캐리어 하나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마저도 이 좁은 방에서는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커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었지요. 빗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펴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벽이 얇아서인지 옆방의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더라고요. 할머니,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실 아저씨가 문을 살짝 두드리며 물어보셨어요. 그제서야 제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지요. 아, 그냥 편의점에서 뭐 사다 먹을게요. 여기 근처에 작은 분식집이 있어요. 거기 김치찌개가 맛있더라고요. 혼자 드시기 딱 좋을 텐데. 관리실 아저씨의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김치찌개를 끓여달라고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내일 한번 가보려고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는데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가 쏠렸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동생 학원비는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나 봐요. 참 효자구나 싶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태현이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태현이도 저를 많이 생각해 줬었는데 방 안에는 작은 냉장고가 있었어요. 텅 비어 있는 그 냉장고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는 항상 반찬들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먹을 것 하나 없네요. 밤이 되니 방이 더 좁게 느껴졌어요. 누우면 천장이 너무 가까워서 답답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결심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어.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남편 없이 처음 맞는 밤이었지만 전 꿋꿋이 견뎌내야 했어요. 적어도 태연이 앞에서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녘에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일찍 일어나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겠지요. 잠에서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요. 비록 이 작은 방이지만 이곳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짐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유품이 담긴 가방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가방이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살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 안에 어쩌면 우리 남편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소에 즐겨 입던 옷가지들과 낡은 수첩,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수첩을 집어 들었는데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보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지연에게. 첫 페이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게 이 수첩을 읽어보라고 일부러 남겨둔 것만 같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지요. 내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건 처음이네.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함께한 45년 참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난 내 곁을 떠나게 될 것 같아. 미안하다. 남편의 글을 읽으면서 손이 떨려왔어요. 그동안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저는 미처 몰랐네요. 하나 걱정되는 건 내 지연이야. 내가 없어도 너는 잘 살아갈 거라고 믿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준비해둔 게 있어.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전혀 몰랐던 계좌였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내 이름으로 만들어뒀어. 우리 집 전세금이랑 보험금도 다 내 앞으로 해. 그리고 태연이한테는 이미 대학 때부터 충분히 도움을 줬으니 이건 온전히 내 몫이야. 그런데 그 밑에 더 놀라운 글이 있었어요. 근데 걱정이야. 태연이 녀석이 유진이 말만 듣더라고. 꼭 은행에 가보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손이 떨려왔어요.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태현이와 유진이의 속내를.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둔 걸까요? 수첩 뒤에 끼워져 있던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메모 하나가 더 있었지요. 지연아, 이건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야. 내가 아프고 나서도 넌 끝까지 일하면서 모았지. 이제 이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 아들 생각은 접어. 난 널 위해서 이걸 남기는 거야. 넌 충분히 내 몫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우리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해뒀던 거예요. 그런데 태현이는, 그 소중한 아들은 창밖에서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이상한 결심 같은 것이 제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여보, 내가 잘 살아갈게요. 당신이 준비해준 대로. 수첩을 가슴에 안은 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은행에 가봐야겠지요. 그리고 우리 태현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메모에 적어둔 통장을 꼭 쥐고서요. 평생 은행 문턱을 몇 번 넘어보지 않은 제가 이렇게 혼자 은행에 오니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제 손이 떨리는 걸 보셨는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더라고요. 이 통장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통장을 내밀었더니 직원분이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을 부르는 거예요. 과장님, 잠시만 와주시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과장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객님, 잠시 상담실로 가시죠. 조용한 상담실에 들어가니 과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 통장의 예금주가 맞으시죠? 네, 제 남편이 제 앞으로 만들어뒀다고. 큰일 났네요. 이 통장의 돈이 얼마 전에 모두 인출됐습니다. 그것도 위임장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지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인감도장으로 위임장이 작성됐고, 그리고 아드님이. 과장님의 말씀이 계속됐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태현이가 그렇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금액이 꽤 큰데 어머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이 수첩에 적어둔 금액,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그걸 태현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남편의 수첩에는 보험금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보험사에 따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은 이 통장의 돈이 사라진 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과장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증거가 있나요? 네. 모든 거래 내역과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한 구석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 같았지요. 과장님이 모든 서류를 프린트해 주셨어요. 거기엔 태현이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동의했다는 가짜 인증서까지 있더라고요. 은행을 나오면서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지요. 이제 보험회사에도 가봐야겠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아들의 배신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하나하나 밝혀내야 할 것 같았어요. 은행에서 나와 곧바로 보험회사로 향했어요. 남편이 수첩에 적어둔 보험회사 이름과 증권번호를 들고서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제는 모든 걸 알아내야 했어요. 보험회사 건물이 너무 크고 웅장해서 잠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었지요. 안내 데스크에서 제 사정을 설명하니 친절한 직원이 상담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지연입니다. 제 남편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고인께서는 강민우 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던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보험금 청구는 이미 완료가 됐네요. 아드님께서 또다시 그 말이었어요. 아들 태현이가 또 제 모르게 일을 벌인 거지요. 얼마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망보험금이 2억 원이고 이번 특약금까지 합치면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2억이라니. 남편이 그렇게 큰 보험금을 준비해 뒀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걸 태현이가 몰래 가져갔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혹시 보험금 수령인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원래는 배우자인 이지연 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수령인이 변경됐네요. 네, 누구로요? 아드님이신 강태현 님으로요. 고인께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됐어요. 남편은 그때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는데. 혹시 그때 신청서 아직 있나요? 직원이 서류를 찾아보더니 복사본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분명 남편의 서명이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평소 서명과 달랐거든요. 이건 남편 서명이 아닌데. 제 말에 직원이 놀란 듯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펜을 잡을 수도 없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서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연락처를 남기고 보험 회사를 나왔지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제 어깨를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한겨울보다 더 차가웠어요. 길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태현이가 제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이런 짓을 했다니. 그것도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가면서.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나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문득 남편이 수첩에 남긴 글이 떠올랐지요. 태현이 녀석이 유진이 말만 듣더라고요.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던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를 걸어 제 방으로 가는데 옆방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어제 통화 소리가 들렸던 그 청년이지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갑자기 걸어오는 그 청년의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태현이 나이대였을까 29 정도로 보였어요. 아니,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었는지 청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봤어요. 저도 이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드실래요? 혼자 먹기 좀 많이 샀거든요.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마음고생을 하면서 밥 생각도 못 했는데 남의 자식이 이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라면 끓이는 실력이 꽤 좋다니까요. 어차피 혼자 먹기엔 많은데. 청년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청년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은 제 방이랑 똑같이 좁았지만 책상 위에 노트북이며 책이며 가득했어요. 아, 제 이름은 서준호예요. 어머니는 오늘 이사 오신 거죠? 그러면 아직 주변도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근처 맛집이랑 마트도 알려드릴게요. 라면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준호 씨가 라면을 예쁘게 그릇에 담아주는데 양파랑 계란도 넣어주더라고요. 저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회사 다니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거든요. 어머니 방 옆방이라 가끔 밤에 공부하는 소리 들리시면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라면을 한 입 먹으니 따뜻한 게 속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밥을 잘 먹나 계속 살펴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루 종일 참았던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요.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준호 씨가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어색하게 서 있더니 문득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법학과 다녀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뭔가가 스치는 거예요. 은행이랑 보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지요. 준호 씨, 네, 어머니. 혹시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준호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죽음, 아들의 배신, 그리고 은행과 보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완전히 불법이에요.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물론이고 위조문서 작성까지. 어머니, 고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고소라. 내 자식인데. 그 말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두꺼운 책을 꺼내더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라고요. 특히 아버님 서명을 위조한 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만약 고소하지 않으시더라도 최소한 재산을 되찾으실 권리는 있으세요. 민사 소송이라도. 민사 소송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재산을 돌려받는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거든요. 준호 씨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시간이 필요하시죠? 준호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볼게요. 어머님이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준호 씨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절대 아드님께 이런 이야기 나눈 거 알리지 마세요. 만약 아드님이 먼저 조치를 취하면 불리해지실 수 있어요. 알았어. 고마워, 준호야. 방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태현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래도 난 내 엄마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 제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어요. 태현이의 번호를 누르면서 마음을 다잡았지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지금은 전화를 받기 어려워서 태현이의 음성 사서한 멘트가 들렸어요. 문자라도 남겨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마 읽지도 않을 테니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해준 라면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의 아들. 그리고 제 아들이.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복도에서 중년 여성과 마주쳤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정장 차림을 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지요. 아, 어제 이사 오신 할머님이시죠? 저는 402호 사는 윤미경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인사에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아, 네. 저는 405 이지연이라고 해요. 어머, 이름이 참 예쁘세요. 지연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윤미경 씨의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퇴근길에 항상 도시락을 사다 먹는데 오늘은 같이 드실래요? 혼자 밥 먹기 심심해서. 거절하려다 문득 준호 씨의 말이 생각났어요. 어머님, 옆방 윤미경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세요.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윤미경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지연님은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그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자꾸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실례했나요? 그냥.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죽음, 아들의 배신, 그리고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윤미경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요. 큰일이네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건 처음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증거는 다 모으셨나요? 은행 서류랑 보험 관련 서류요. 네, 준호가 도와줬어요. 아, 우리 준호? 그 친구 법대생이잖아요.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예요. 윤미경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지연님, 제가 잠시 우리 사무실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정말요? 네, 어차피 전 매일 도시락 먹는데 내일도 같이 드실래요? 그때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 전해드릴게요. 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데 윤미경 씨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지연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내 편이 하나둘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약속대로 윤미경 씨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도시락이 아닌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연님, 아침에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근처 조용한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순두부찌개를 시키면서 윤미경 씨가 말을 이어갔지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번 건은 민사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대요.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그건 자제분이 원치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도 태현이는 제 아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연님. 제가 일하면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는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윤미경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전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할 뻔했지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증거 수집이 제일 중요하대요. 은행이랑 보험회사 서류는 이미 있으시고 혹시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있어요. 우리 집이요. 아직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아, 그럼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태연 씨가 이미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준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어머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임장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보험금 관련해서는 사기죄도. 문자를 보여주자 윤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준호가 법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제법이네요. 지연님,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훨씬 유리해요. 협상의 여지도 생기고요. 협상이요? 네. 모든 재산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서약서도 받고요. 순두부찌개를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미경 씨는 이런 일을 많이 다뤄봐서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지연님께서 너무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자식이라고 정에 끌려서 이러다간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전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처음엔 다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그럴수록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윤미경 씨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맞아요. 전 늘 태연이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만 했지요. 사춘기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지연님,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저 지연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오후 준호와 함께 구청에 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떼려고요. 남편 병원비로 결국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서 서류라도 미리 확인해 두려고 했지요. 손이 자꾸 떨려서 준호가 대신 신청서를 써 주더라고요. 어머님, 집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해 주는데 목이 메웠어요. 40년을 살았던 그 집. 팔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는데.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받아올게요. 준호가 서류를 들고 온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이미 집이 태연 씨 앞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준호가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2달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아버님, 도장이. 말을 잇지 못하는 준호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또 아버지의 도장을 위조한 거예요. 제가 고시원에 들어온 것도 결국 이미 집이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걸까요? 어머님,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집 같은 부동산은 함부로 소유권 이전하면 안 되는데. 준호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지요.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태연이가 집에 와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이미. 괜찮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준호가 물을 사 들고 왔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나니 정신이 조금 들더라고요. 준호야, 내가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미 태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던 사이에 이미 아들은 한 발 앞서 집을 가로챈 거였어요. 어머님, 이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제라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윤미경 선배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청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처럼.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라면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술이 마시고 싶어졌어요. 평생 술을 멀리했던 제가. 어머님, 이건 안 돼요. 제가 라면 끓여 드릴게요. 준호가 제 손에서 소주병을 살며시 빼앗더라고요.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네. 준호의 방에 앉아 라면을 먹으면서 울컥울컥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은 아들의 배신이 믿기지 않아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바로 자료 정리해서 윤미경 선배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구나. 다음 날 아침 윤미경 씨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지연님, 어제 준호한테 다 들었어요. 변호사님께서 오늘 점심 때 잠깐 시간을 내주신대요. 전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이제 와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더라고요. 장례식에 태현이가 서둘러 떠난 것도, 제게 연락 한 통 없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변호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 사무실 대표 변호사님이 이런 가족 간 재산 문제는 특히 전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조언해 주실 거예요. 법률사무소는 생각보다 아담했고 분위기가 엄숙했어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지연님이시죠? 사모님 사정은 윤미경 씨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35 정도. 우리 태현이보다 몇 살 위쯤 되어 보였지요. 우선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보시지요. 첫째, 남편분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불법 인출됐고, 둘째, 보험금 수령인이 위조 서류로 변경됐으며, 셋째, 집 소유권도 불법으로 이전됐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네요.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 우리 태연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다행히 증거가 보존되어 있네요. 은행 서류, 보험 서류, 등기부등본, 그리고 남편분께서 남기신 수첩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형사 고소하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 사기. 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을 고소한다니. 다른 하나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원상 복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요구하는 거지요. 만약 이걸 거부한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게 더 낫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시죠? 그럼 오늘 내용 증명 준비해 볼까요? 변호사님이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윤미경 씨가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지연님 힘내세요. 이제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신호 같았어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태연이와 유진이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모든 대화는 내용 증명으로 하라고.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고시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태현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온 걸까?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효도하려고 했는데. 효도라.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태연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복도에서 마주친 모양이에요.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이 고시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건 가족 간의 일인데. 가족 간의 일이라고요? 서류 위조와 사기가 가족 간의 일입니까?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현이가 잠시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윤미경 씨가 나타났나 봐요. 태연 씨, 이제 그만 가시죠. 모든 연락은 변호사 사무실로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연님, 문 열어주세요. 태연 씨 갔어요. 윤미경 씨의 말에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준호와 윤미경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휴대폰 확인해 보셨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태현이가 보낸 문자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변호사는 왜 선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면 될 텐데. 유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반성은 무슨, 들킨 게 아까워서 이러는 거겠죠. 윤미경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님, 방금 변호사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태연 씨가 어제 사무실로 찾아갔대요.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조건이 있다고 하더래요. 조건이요? 네, 어머님이 앞으로 자기들 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라고요. 그리고 손주들도 만나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저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가끔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지연님은 이제 정말 단단히 마음먹어야지. 보면 그들은 돈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들 부부가 또 사무실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손주들을 데리고 해외로 간다고요? 숨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협박이에요? 재산을 돌려받으시면 앞으로 영영 손주들을 못 보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님, 저 윤미경이에요. 문을 열어주자 윤미경 씨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어요. 오늘 같은 날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태현이가 해외로 간대요. 손주들도 데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윤미경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지요. 그건 빈말일 거예요. 지금 태연 씨는 어머님을 심리적으로 몰아붙이려는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과 함께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아, 태현이가 교회에도 찾아간 봐요. 순자 자매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태연이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자매님이 돈 때문에 아들을 고소하려고 한다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권사님, 그게 아니라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식인데 아무리 그래도.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윤미경 씨가 얼른 저를 부축해 침대에 앉혔지요. 지연님은 이제 더는 참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몰아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준호도 퇴근하고 돌아왔는지 노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준호요. 혹시 식사하셨어요? 준호야, 들어오렴.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어머님을 괴롭히게 두면 안 되잖아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도 지금 내 마음을 알죠? 이제는 정말 더는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제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결심하셨나요? 변호사님이 물으셨어요. 네, 이제 시작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고요. 그럼 우선 서류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게요. 변호사님이 타자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요.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어머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해요. 집 소유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이러면 태연 씨가 임의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돼요. 옆에서 윤미경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연님,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 힘내세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며느리였지요. 어머님, 이러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애들 얼굴도 다시는 못 보실 텐데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화가 났어요. 손주들을 볼모로 삼다니. 이제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이런 협박성 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모두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협박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가처분 신청도 들어갔고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퇴근길에 준호가 편의점 음료수를 들고 찾아왔어요. 어머님, 오늘 힘드셨죠? 아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정말이었어요. 며칠 동안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그러시겠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이제 어머님이 할 일을 하신 거잖아요. 더는 태연 씨 마음대로 못할 거예요. 그때 또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태현이었어요. 받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연락을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하셔야 해요. 준호 말이 맞았어요. 전화를 끊고 차단했어요. 며느리 번호도.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예쁜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문득 그 빛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걸까요? 하늘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살랑 바람이 불더니 어디선가 꽃향기가 날아왔어요. 마치 남편이 그래, 잘하고 있어 하고 답해 주는 것 같았지요. 고소장이 접수되고 이틀이 지났을까요?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태연 씨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답니다. 형사 고소는 취하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교회에 소문내고 다닌 건 누구였죠? 변호사님, 전 이제 돈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태연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다는 보장도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었지요. 지연 자매님, 태연이 녀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권사님의 목소리가 죄송하다는 듯 낮아졌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까 며느리가 교회에 와서 울면서 실토하더구나. 자기도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 따랐다고.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실토를 했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권사님, 혹시 태현이도 거기? 아니, 태연이는 없었어. 며느리 혼자 왔구나. 전화를 끊자마자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뭔가 이상해요. 며느리가 먼저 교회에 가서. 아, 그렇군요. 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한 것 같네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놀란 얼굴로 제 방을 찾아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태연 씨가 집을 급매물로 내놨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뭐라고? 가처분 신청이 아직 받아들여지기 전에 빨리 팔아치우려는 것 같아요. 곧바로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다행히 변호사님이 재빨리 움직여 주셨지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방금 법원에 긴급 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내일이면 부동산 등기가 묶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윤미경 씨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지연님, 태연 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대요. 우리 사무실에 며느리가 상담하러 왔었어요. 뭐라고요?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노리는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태현이와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배신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할 줄은 몰랐어요. 창가에 기대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는 걸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태현이는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 거지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보험회사에서 수령인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태연 씨 앞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네요.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윤미경 씨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지연님,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우리 사무실에 또 왔었어요. 이번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요? 태연 씨가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있대요. 작년부터 준비했대요. 심지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태현이가 갑자기 자주 찾아왔던 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남편 병간호를 자주 도와준다며. 증거라고 했나요? 네, 태연 씨가 써놓은 메모랑 통화 내역이 있대요. 며느리가 사진 찍어뒀다고. 그때 목이 메웠어요. 작년에 태현이가 자주 온 시기가 남편의 병세가 가장 위중했던 때였는데 근데 왜 이제 와서 며느리가 이런 걸 밝히는 걸까요? 준호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자기가 유리한 결정을 받으려는 거지요. 이혼 소송에서. 윤미경 씨가 답했어요. 역시 이혼 전문 사무실에서 일하더니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연님, 이런 증거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태연 씨의 계획적인 범행이 밝혀지면 민사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해질 거예요. 법적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사흘 후 변호사님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태연 씨 부부가 모든 재산을 돌려드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금, 집 소유권까지 모두요. 대신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정말요? 갑자기 왜? 아마도 태연 씨 부부의 이혼 소송이 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된 거겠지요. 한 달이 지났어요. 법원의 결정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지요. 변호사님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묵직했어요. 이게 다 우리 가족 이야기라는 게. 윤미경 씨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왔어요. 태연 씨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래요. 며느리 쪽에서 위자료를 크게 요구했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돈이 전부였던 사람들이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더라고요. 어머님, 준호가 들어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네요. 응, 그런데 말이다. 네, 이상하게도 그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게 무슨... 그 집에는 이제 추억보다 아픔이 더 크게 남아 있으니까. 새로 시작하고 싶어. 박미경 씨와 준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생각해온 건데.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보증금은 집을 팔면 되니까. 어머님, 정말 그게 좋으시겠어요? 응, 우리 동네 말고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교회도 새로 다니고. 그때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있어요. 거기 사시면 제가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용실이? 네, 우리 어머니가 30년 넘게 하신 미용실이에요. 어머님도 미용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늘 단골 할머니들이 수다 떠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팔고 준호가 말해준 동네로 이사를 왔지요. 작고 깨끗한 원룸이에요. 창문 밖으로 미용실 간판이 보여요. 준호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행복 미용실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준호 어머니는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다 보니 태현이의 소식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이혼했대요.
위자료도 꽤 크게 물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혹시 마음이 아프세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이제는 담담해요. 그동안의 일들이 마치 긴 악몽 같아요. 태현이와 며느리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손주들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그저 멀리서 잘 자라주길 바랄 뿐이에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미용실 앞에 이미 할머니들이 선언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마음이 설레요. 지연님, 문 앞에 우유 놓고 가요. 이제 윤미경 씨가 출근길에 우유를 사다 주는 게 일상이 됐어요. 어머님, 저녁에 뭐 드시려고요? 준호도 매일 퇴근길에 들러서 저녁거리를 물어보곤 해요.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영정 사진이 아닌 젊었을 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요. 여보, 이제 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40년 동안 살았던 집은 팔았지만 그래도 이제 제 마음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창밖에서 새 소리가 들려요. 봄이 오나 봐요. 자, 이제 머리 하러 가볼까. 거울을 보니 머리가 좀 길어졌어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미용실에 가보려고요. 새로운 머리 스타일로 바꾸면 기분도 한결 나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지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나가네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할머니 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바로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라도 그걸 깨달은 이지연 할머니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노후울림에서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